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와닿으시나요? 우리는 태어나서 2년쯤 되면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 말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그 기술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72세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 어머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퇴직금과 가게 적립금을 합해서 모아둔 돈이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속 깊은 분이셔서 어느 날 아들 둘을 불러 앉히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이만큼 모아뒀으니 나중에 너희가 반반 나눠 가져라. 그 뒤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큰아들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먼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그걸 알고 나서 형만 받으면 안 되니까 자기도 같은 금액을 달라고 했어요. 거절하기 어려우셨겠죠. 결국 1억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1억 원으로 노후를 보내셔야 하는데 큰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엄마 사업이 좀만 더 있으면 되는데 3천만 원만 더. 이 어머님은 지금 남은 돈이 3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다 돈을 갚지 않았어요. 이 어머님이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입을 안 열었으면 이 돈은 아직 내 통장에 있었을 거다. 여러분,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요구가 생깁니다. 모르면 기대 자체가 없어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알려주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3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품격이 올라가고 관계가 편해지고 노후가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훈련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3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질까? 이걸 이해하셔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만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 분, 남의 집안 사정을 꿰뚫고 계시는 분, 혹시 나도 그런 건 아닌가 하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퇴직하면 사회적 관계가 확 줄어들어요.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가 사라지고 자녀는 독립해서 나가고 대화 상대가 줄어드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그동안 쌓인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오래 닫아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할 곳이 없어서 터지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정 욕구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직함이 있고 역할이 있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이때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 내 경험이 가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조언을 하고 과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3번째 원인은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요. 건강, 돈, 관계. 이런 불안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배출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무거우니까 말로 내보내서 가벼워지려는 거죠. 이 3가지 원인을 알면 내가 왜 말이 많아지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외로워서 이러는 건 아닌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닌가? 불안해서 이러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특히 3가지 종류의 말은 입 밖에 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내 지갑의 정확한 두께는 무덤까지 가져가라.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이 얼마인지 누구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자식에게도 해당되고 친구에게도 해당되고 형제에게도 해당됩니다. 누구에게든요. 왜 그래야 하는지 자식의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트로에서 이야기한 어머님 사례를 기억하시죠?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식에게 내 재산을 다 공개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부모한테 3억 원이 있다는 걸 알면 이건 나중에 내 몫이구나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생겨요. 그리고 급할 때 부모한테 먼저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것보다 부모한테 말하는 게 더 쉬우니까요.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부모의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부모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떨까요? 자녀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모한테 기대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부모 돈의 기대는 자녀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자녀가 더 강하게 자라잖아요. 친구에게는 왜 말하면 안 될까요? 친구 사이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관계가 변합니다. 내가 친구보다 재산이 많으면 친구는 시기를 느껴요. 겉으로는 잘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친구보다 적으면 나 스스로가 위축돼요. 어느 쪽이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친구 사이의 돈 이야기는 독이에요.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내 재산을 알면 상속 문제가 생길 때 복잡해져요. 미리부터 계산하는 사람이 나오고 서운함이 쌓이고 피를 나눈 사이에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75세 남성분인데 퇴직 후에 퇴직금과 부동산을 합해서 꽤 여유 있는 노후 자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등산 모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자기 아파트 시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집이 요즘 얼마까지 올랐다더라 하는 식으로요. 그 뒤로 미묘한 변화가 생겼대요. 모임에서 밥을 먹으면 친구들이 슬쩍 박 선생님한테 계산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자네가 제일 여유 있으니까 오늘은 자네가 쏴라 하면서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기셨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기분이 나빠지셨어요. 한 친구는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한 친구로 남았을 텐데 돈 이야기 한번 했다가 30년 우정이 어색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재산 규모를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통장에 얼마 있다, 아파트가 얼마다, 연금이 얼마 나온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자녀에게도요. 둘째 자녀가 물어보면 모호하게 답하세요. 엄마 재산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 걱정 마라.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필요가 없어요. 셋째, 재산 관련 서류는 본인만 관리하세요.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 이런 건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언장이나 재산 목록을 작성해 두시되 그건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친구나 모임에서 돈 자랑, 돈 걱정 둘 다 하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시기를 사고 돈이 없다고 한탄하면 무시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을 게 없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살짝 화제를 돌리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처세입니다. 여러분, 돈은 죽을 때까지 내 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품에서도 나가기 시작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비밀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수치스러운 기억은 덮어둬라. 이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요즘은 솔직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약점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용기라고 하고요. 그런데 노년에는 이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젊을 때의 솔직함과 노년의 솔직함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치면서 성장할 수 있죠. 하지만 노년의 과거의 잘못을 꺼내면 만회할 기회가 적고 그 고백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만 만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볼게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에게 큰 고생을 시킨 기억, 배우자 몰래 했던 일, 직장에서 있었던 부끄러운 사건,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못되게 굴었던 기억,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꺼내게 될까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오래된 잘못이 마음에 걸려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좀 가벼워질 것 같은 거예요. 고해성사처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죠. 다른 하나는 인생 정리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과거의 어두운 부분까지 꺼내놓고 싶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의 잘못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존경하던 부모의 이미지가 흔들려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가 그걸 안다고 해서 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짐만 하나 더 얹어주는 겁니다. 친구에게 말하면요. 가까운 친구라도 내 약점을 아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바뀝니다. 지금은 친하지만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그 비밀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말하면 두 사람이 알게 되고 두 사람이 알면 10사람이 알게 됩니다.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조 선생님이라는 70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오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젊었을 때의 실수를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이 무거웠던 걸 털어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친구가 다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등산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조 선생님에게 묘한 눈빛으로 말하더래요. 자네도 젊었을 때 꽤 거칠었다며?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조 선생님은 배신감과 수치심에 그 모임을 다시는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거운 과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용서입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미숙했고 상황이 어려웠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지금 와서 자책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불제정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글로 쓰세요. 일기장에 적으시면 돼요. 아무도 안 보는 나만의 일기장에 그때의 감정을 풀어놓으세요. 글로 쓰면 말로 하는 것과 비슷한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쓰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일기장은 서랍 속에 잠들면 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과거의 기억이 너무 무겁고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은 복지관이나 정신건강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많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꺼내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조용히 품어 안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덮어둠으로써 지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위험, 내 가족의 마음, 내 관계의 평화, 이것들을 지키는 게 어른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내 자식 흉은 내 얼굴에 침 뱉기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실수예요. 그리고 이 실수가 가져오는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친구들이랑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자녀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참 살림을 잘해. 우리 손주가 전교에서 몇 등을 했어. 이런 자랑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 자랑이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기 자녀가 그만큼 잘 되지 않은 분에게는 부담이 되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속이 상해요. 자랑은 본인은 기분 좋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두 번째 패턴이 더 문제예요. 자녀 흉입니다. 우리 아들은 맨날 바쁘다고만 해.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도 안 와. 우리 딸은 전화 한 통 안 한다니까. 이런 불만을 밖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속이 상하니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식 흉은 돌고 돌아 반드시 자녀 귀에 들어갑니다. 세상이 좁아요. 내가 친구한테 한 말이 그 친구의 자녀를 통해 우리 자녀 귀에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녀가 이걸 알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엄마가 밖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녔구나. 이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내 자식 흉은 곧 내 흉이 됩니다. 남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쳐주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이 저러면 부모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자식을 흉보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흉보는 셈이에요. 셋째, 자녀 흉을 입에 달고 다니면 점점 사람들이 거리를 둡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 불평만 하는 분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요.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반복되면 저분 또 시작이다 하면서 슬슬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외로워서 말을 했는데 말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 여사님이라는 74세 분인데 이분은 친구들 사이에서 참 대단한 어머니라는 평을 듣는 분이에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분은 자녀 이야기를 거의 안 하세요. 친구들이 자식 이야기를 할 때서 여사님은 그냥 듣기만 하십니다. 잘 됐네, 수고했네, 이 정도만 하시고요. 본인 자녀 이야기는 물어봐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이 한마디로 끝이에요. 친구들이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서 여사님 자녀분들이 참 좋은 분들인 것 같아. 왜냐하면 흉도 안 보고 자랑도 안 하니까 다 잘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실제로 서 여사님 자녀분들이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에요. 보통의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평범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입을 다물고 계시니까 오히려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서 여사님 자녀분들도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남다르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밖에서 절대 우리 이야기를 안 해. 그게 정말 고맙다고. 침묵이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첫째, 자녀 자랑도 자녀 흉도 하지 마세요. 자랑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흉은 나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둘 다 좋을 게 없어요. 둘째, 자녀에 대해 물어보면 짧게 답하세요. 요즘 아들은 어때 하고 물으면 잘 지내고 있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셋째, 정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만 이야기하세요. 모임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것도 한 번이면 충분해요. 넷째, 자녀에게 서운한 건 자녀에게 직접 말하세요. 밖에서 돌려 말하지 말고 아들아, 이건 좀 서운했다 하고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입은 닫을수록 무거워지고 그 무게가 곧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3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재산 이야기 하지 마라, 과거에 잘못 꺼내지 마라, 자녀 흉보지 마라.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잖아요. 말이라는 게 생각보다 입에서 빨리 나오거든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초 규칙을 적용하세요. 말을 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세요. 하나, 둘, 셋. 이 3초 동안 이 말을 해서 좋을 게 있나 한 번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3초면 충분해. 대부분의 불필요한 말은 이 3초 안에 걸러집니다. 이걸 습관으로 만드시려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연습하셔야 해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 달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져요. 둘째,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말을 하고 나는 듣는 쪽이 됩니다. 듣는 사람이 되면 말실수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분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 하면서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셋째,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습관인데요.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개가 그러는데 누구네 집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소문의 통로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결국 진솔한 대화가 사라집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남의 이야기를 전해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나는 잘 모르겠다. 이 한마디로 끊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내 의견을 보태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마세요. 넷째, 대화 주제를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 가세요.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 돈 이야기, 남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바꾸시는 겁니다. 참, 요즘 날씨가 좋지 않아요? 어디 가볼 만한 데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혹은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 있어요? 좋은 책 읽은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면 모임 분위기도 좋아지고 본인도 불필요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불필요한 게 있었나 하고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오늘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 오늘 친구한테 돈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 5가지를 정리하면 3초 멈추기 질문 많이 하기 남의 이야기, 전달 안 하기 긍정적 주제로 이끌기 하루 돌아보기. 이 5가지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은 말을 아끼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로 말을 아끼기 시작한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관계가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면 오해가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분은 쓸데없는 말 안 해서 좋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두 번째, 변화 신뢰가 올라갑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른데 안 퍼뜨리겠구나 하는 안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적게 하는데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모돼요. 특히 남의 이야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모임에서 돌아와도 피곤하지 않고 기분이 개운해요. 네 번째, 변화,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밖에서 자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녀가 편해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이야기를 밖에서 안 해. 이런 믿음이 생기면 자녀가 오히려 부모에게 더 솔직해져요. 부모를 믿으니까 속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변화 품격이 올라갑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위엄이 생겨요. 주변에서 참 무게감 있는 분이다, 지혜로운 분이다, 이런 평을 듣게 됩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말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노년에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3가지 비밀. 첫째, 내 재산이 얼마인지. 돈이 있다는 걸 알리는 순간 기대와 요구가 시작됩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과 수치스러운 기억. 고백은 용기가 아니라 미련입니다. 스스로 용서하고 품어 안으세요. 셋째, 내 자식 흉과 집안 이야기. 밖에서 하는 자녀 이야기는 자랑이든 흉이든 독이 됩니다. 그리고 침묵의 기술 5가지. 3초 멈추기 질문 많이 하기, 남의 이야기 전달 안 하기, 긍정적 주제로 이끌기, 하루 돌아보기. 여러분, 말을 아끼면 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적이 사라진 자리에 존경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조금만 더 닫아보세요. 그 대신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입을 닫을수록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생 아끼고 모으고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솔직히 좀 불안하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데도 돈이 부족한 느낌일까? 이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놀라운 숫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본인이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은 10명 중 고작 한두 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 9분은 막연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불안의 원인은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담아두고 있는지 그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돈 걱정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주식 이야기, 어려운 부동산 투자 이야기 아닙니다. 통장 딱 3개만 있으면 됩니다. 3개의 통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후에 돈 걱정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젊을 때 더 벌 걸, 주식을 했어야 했나, 부동산을 하나 더 샀어야 했는데. 그런데요, 제가 수많은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건 노후에 힘들어지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한 바구니에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엌에 양념통이 있죠? 소금, 설탕, 고춧가루, 후추. 이걸 전부 하나의 큰 통에 섞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할 때마다 어느 게 소금이고 어느 게 설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고 디저트에 소금을 넣는 참사가 벌어지겠죠. 우리 통장도 똑같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통장, 공과금 나가는 통장, 경조사비 나가는 통장, 자녀에게 보내는 돈, 본인 용돈까지 전부 하나의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달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 달에는 괜찮은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접하는 유형인데요.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67세 퇴직한 지 2년 됐어요. 국민연금이 매달 12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부인분 연금까지 합하면 약 200만 원이에요.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빠듯하지만 아주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은 매달 말이 되면 통장 잔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왜 그런 걸까요? 알고 보니 아들이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몇백만 원 보내주고 손주 학원비 대줘야 한다고 또 돈이 나가고 갑자기 친구상을 당해서 부조금도 나갔어요. 이 돈들이 전부 연금 들어오는 통장 하나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 병원비 낼 때, 마트에서 장 볼 때 통장 잔고를 보면 아찔한 거예요.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는데도 늘 쪼들리는 느낌인 거죠. 이게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독에 구멍이 나 있는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물을 더 많이 붓는 게 아니라 구멍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막는 방법이 바로 돈의 성격에 따라 통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A 통장 나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돈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돈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붙은 돈은 함부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건 행동경제학에서도 이미 증명된 원리예요. 사람은 같은 10만 원이라도 이건 내 여행 자금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두면 훨씬 아끼게 됩니다. 반대로 이름 없이 그냥 통장에 들어있으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쉽게 써버리죠. 지금부터 그 3개의 통장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통장에는 각각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줄 통장, 두 번째는 방패 통장, 세 번째는 행복 통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통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생명줄 통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을 매달 숨쉬게 해주는 통장이에요. 이 통장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 그리고 매달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 이 두 가지만 이 통장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오는 돈을 정리해 볼까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혹시 임대 수입이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규칙한 수입은 이 통장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가끔 용돈을 보내준다든가 중고 물건을 팔아서 돈이 생겼다든가 이런 건 나중에 다른 통장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나가는 돈을 볼게요. 매달 꼭 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그리고 식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정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살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그림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 다른 한쪽에는 매달 나가는 돈. 이 두 숫자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진짜 여유분입니다. 이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노후 재정 관리의 첫걸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모릅니다. 대충 이 정도 들어오고 대충 이 정도 나가겠지 하고 감으로 사세요. 그런데 감으로 살면 어느 달은 괜찮고 어느 달은 갑자기 마이너스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충이라는 게 실제보다 항상 낙관적이거든요. 나가는 돈은 실제로 더 많고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세요. 거기에 두 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고 적고 아래에는 매달 꼭 나가는 돈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숫자를 채워 넣어 보시는 거예요. 국민연금 얼마, 개인연금 얼마, 관리비 얼마, 보험료 얼마. 이 작업을 하시면 처음에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나 나가고 있었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안 보이던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줄 통장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통장에서는 오직 생활비만 나가야 합니다. 자녀에게 보내주는 돈, 경조사비, 여행비 이런 건 절대 이 통장에서 빼지 마세요. 이 통장은 오직 먹고 자고 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만 관리하는 곳입니다. 둘째, 자동이체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보험료 이런 고정 지출은 전부 자동이체로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일일이 납부하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생기고 연체료가 붙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머리가 편해집니다. 이건 알아서 나가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셋째, 고정 지출 날짜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세요. 예를 들어 연금이 매달 25일에 들어온다면 자동이체 날짜를 27일이나 28일쯤으로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2, 3일 안에 고정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통장에 남은 돈이 곧 이번 달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라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 편합니다. 넷째, 매달 초에 5분만 투자하세요. 이건 시간 투자예요. 매달 초에 통장을 한번 열어보고 이번 달에는 얼마 남았구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딱 5분이면 돼요. 이 5분이 그달 한 달의 마음 편안함을 결정합니다. 생명줄 통장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내 생활의 숨통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노후 재정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해? 맞아요. 아무리 생활비 통장을 잘 관리해도 인생에는 예상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든가,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자녀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이럴 때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달부터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두 번째 통장입니다. 두 번째, 통장 방패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비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갑자기 날아올 때 생활비 통장 대신 맞아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에요. 왜 이 통장이 필요한지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범퍼가 있죠. 범퍼가 왜 있는 걸까요? 작은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차체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범퍼가 없으면 가벼운 충돌에도 엔진이나 차체가 바로 손상됩니다. 방패 통장이 바로 이 범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본 안타까운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0한 세 되시는 분인데 퇴직 후에 연금으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수술비가 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비상금 통장이 따로 없으셨기 때문에 생활비에서 250만 원을 빼셨어요. 그랬더니 그달은 물론이고 다음 달까지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이것저것 줄이고 약국에서 영양제도 끊고 3개월 정도를 정말 힘들게 보내셨어요. 만약 박 선생님에게 비상금 통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비 25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서 나가고 생활비 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평소 먹던 건 먹고 필요한 약 사고 생활에 전혀 타격이 없어요. 이게 방패 통장의 힘입니다. 그러면 방패 통장에는 얼마를 넣어두면 될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기준은 월 생활비의 3배에서 6배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신 분이라면 방패 통장에 4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를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놀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입원 집수리, 경조사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금액을 한꺼번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방패 통장을 만들고 매달 조금씩 넣으면 됩니다. 매달 5만 원만 넣어도 1년이면 60만 원이 모여요. 2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금액이 아니라 습관이 중요합니다. 방패 통장을 운영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 이 통장은 진짜 비상시에만 쓰는 겁니다. 자녀가 아빠 좀 급해라고 할 때마다 이 통장을 열면 정작 본인에게 진짜 비상이 닥쳤을 때 비어 있습니다. 비상금은 본인의 비상을 위한 돈이에요. 자녀 지원은 별도의 판단과 계획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를 돕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안전망을 허물면서까지 도우면 결국 자녀에게도 더 큰 짐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돌아오지 않아서 본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가 다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 통장을 지키는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둘째, 방패 통장은 접근이 살짝 불편한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크카드를 연결하지 마시고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이체가 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평소에 쓰는 것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집에 메모해둔 곳에서만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살짝 불편하면 충동적으로 꺼내 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의지가 약해도 돈이 지켜집니다. 셋째, 방패 통장에서 돈을 썼다면 반드시 다시 채우세요. 비상금을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게 이 통장의 존재 이유니까요. 하지만 쓰고 나서 다시 채우지 않으면 그 다음 비상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써서 줄었다면 다음 달부터 다시 매달 조금씩 채워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방패 통장에 돈을 넣을 때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는 상품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시중은행에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파킹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에요. 일반 보통 예금보다 이자가 높으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어서 비상금 보관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은행 앱에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은행에 물어보시거나 자녀분에게 부탁해서 개설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CMA 통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증권사에서 만드는 건데 쉽게 말하면 돈을 넣어두면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통장이에요. 비상금처럼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바로 뺐을 수 있으면서 일반 은행 통장보다 이자가 높은 편이라 비상금 보관에 좋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복잡한 투자 상품은 피하셔야 해요. 비상금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방패 통장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이 생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나한테는 비상금이 있어. 이 마음 하나가 일상의 불안을 확 줄여줘요. 사실 노후 불안의 상당 부분은 만약에라는 걱정에서 옵니다. 만약 갑자기 아프면 어쩌지? 만약 큰 돈이 필요하면 방패 통장은 이 만약에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떤가요? 좀 무겁긴 해도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반대로 우산 없이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온종일 불쾌하고 힘들죠. 방패 통장은 여러분, 인생의 우산입니다. 쓸 일이 없으면 그저 든든한 안심이고 쓸 일이 생기면 즉시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명줄 통장과 방패 통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통장만 있어도 노후 재정의 기본 뼈대는 완성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통장이 3개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통장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 통장이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통장, 행복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조금 특별해요. 앞에 두 통장이 생존과 안전을 위한 거라면 이 통장은 여러분의 삶의 색깔을 입혀주는 통장이에요. 여행, 취미, 맛있는 음식, 친구와의 모임, 나를 위해 쓰는 돈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에이,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무슨 여행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을 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였나요?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나요? 아니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 목적을 잊어버리십니다. 돈을 아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한 푼이라도 더 아끼자, 나는 안 쓰고 참자. 그러면서 3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듭니다. 나중에 그때 좀 다닐 걸 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실제로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 없어서입니다. 하루하루가 같은 패턴의 반복이고 기대할 게 없고 설렐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반대로 한 달에 3만 원, 5만 원이라도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있으면 그게 삶의 활력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뵌 분 중에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73세 여성분인데요. 연금이 매달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매달 3만 원씩 따로 모아요. 1년이면 36만 원이 되잖아요. 이 돈으로 1년에 한 번 친구들이랑 가까운 온천 여행을 가세요. 이 선생님 말씀이 이 여행 하나가 1년을 버티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여행을 생각하면 매일이 기대되고 그 기대감이 운동도 하게 만들고 건강도 챙기게 만든다고요. 3만 원이에요, 매달.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대여섯 잔 값이에요. 이 작은 금액이 한 사람의 1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게 행복통장의 힘이에요. 자, 행복통장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면 좋을까요? 첫째, 금액은 작아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달 1만 원이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나를 위한 돈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큰 금액이 아니어도 나를 위한 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이 돈은 쓰는 게 맞습니다. 행복통장의 돈은 아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쓰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쓰는 거죠. 이번 달에는 오랜만에 좋은 식당 가야지.
석 달 모아서 친구랑 여행 가야지. 이 돈 모아서 서예 교실 등록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조금씩 모으고 때가 되면 기분 좋게 쓰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셋째, 이 통장에 돈을 쓸 때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평생 남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익숙하지만 나를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아요. 이 돈이면 손주한테 뭐 사줄 수 있는데, 이 돈 아끼면 자식한테 보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시는 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부모님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지내시면 자녀도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반대로 부모님이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도 즐기시고 친구도 만나시면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잘 지내시는구나. 다행이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예요. 넷째, 행복 통장에 위시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통장을 만드실 때 작은 종이에 오래 하고 싶은 것을 3가지만 적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따뜻한 곳에서 족욕하기, 오래된 친구와 점심 먹기, 전에 못 가본 수목원 가보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 목록을 통장이랑 같이 보관하세요. 그러면 돈을 모을 때마다 목표가 떠올라서 더 재미있어집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엄마한테는 행복 통장이라는 게 있어. 아빠가 이 돈으로 여행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들도 응원해 줍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기쁘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본인을 위한 돈을 따로 모으시는구나. 잘하시는 거다. 그러면 자녀도 불필요하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요.